뭐 앉으나 서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 사실은 이런 자리를 마음으로는 굉장히 갖고 싶었습니다. 우리 제1동포 그 유학생 간첩당 사건 이철수행, 그리고 저는 참 묘한 인연을 가졌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유신 정권과 머리가 깨져도 들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1동포 유학생들은 들어받고 싶어도 사실은 무서워서 들어받기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고 똑같이 간첩단 사건으로 엮고 저희들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고생을 시키고 심지어 처형당한, 아무런 죄 없이 처형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모실 수 있을까 하고 참 많은 걱정을 했는데, 희망되게 젊은 우리 동지들이 우리 이철수 선생님이 책을 내셨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참 우리가 한번 만나면 어떻겠냐. 아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제가 이름이 같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제가 마침 반쪽 주인공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꺼림직했는데, 좀 미안했는데, 그러나 이런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하고 이철수 선생 출판 기념회를 열자고 하고 이런 기회를 잡아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방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혹시 안 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나가실 때는 꼭 한 권씩 들고 나가시고 사인도 받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일본에서 오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요. 우리 오신 분들께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됩니다. 하나 둘 셋. 됩니다. 네, 방금 이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짜 이철입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이철 의원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 이런 자리가 주어졌다는 것을 정말로 기쁘고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이 건물에 들어오니까 공감하제라고 쓰여있는 글씨를 봤습니다. 그 글체가 신현복 글체입니다. 신현복 선생의 글체를 봤을 때 또 여기 들어오면서 문득 대전교도소에서 같이 지냈는 그 세월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이 무대에 아까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를 갑자기 쓰시는 바람에 저도 가만히 넉넉히 앉아있다가 그냥 앉으세요. 그리고 저 우리 이철희 사장님은 거짓말하신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을 재미없게 우리 하신다는 얘기는 두 분 다 뻥이었어요. 뻥. 네, 우리가 아주 경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일본의 이철 선생님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1년 시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시절은 좀 어땠습니까? 네, 어렸을 때 특히 제가 이 질문을 왜 뽑았냐면요, 보통 이제 우리 그 간첩단 제1동포들 하면 빨갱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통상 우리 이제 청년 계열에 계신 분들은 그런 오해를 굉장히 받으실 만한 소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우리 제1동포 유학생 선생님들은 민단에서 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민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 정부를 늘 지지하고 뭐 이랬던 조직인데, 우리 그 책에도 우리 이철 선생님이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민족주의자 하셨고, 근데 그 오해를 조금 불식시키고자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해를 풀고 안 풀고가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7살 때 일본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가셨다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민당 조직을 만들 때 우리 아버지도 같이 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비록 규슈의 구마모토라는 데 가서 사셨는데요. 거기서 민단을 만들 때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좌익계의 분이 늘 권총을 여기 가슴에 넣고 아버지 뒤를 따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천장 위에 일본도 칼이 2자루 언제나 그 천장 여기 열면은 안에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걸로 대항하려고 아버지가 생각했던 모양이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이름이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한 반권주의자고 반총련이었는데 그런 사람의 아들을 어떻게 간첩으로 넣었습니까? 저희들은 진짜 이만할 때, 쪼맨할 때부터 우리 6남매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무릎 꿇고 다다미방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우리 앞에 사진을 대여섯 장 이렇게 펴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요만한 막대기로 그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안중근 선생이다. 그리고 이분은 안중근 선생 부인 이름은 마리아. 그리고 이분은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어릴 때부터 해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하고 지냈는데 그때 안중근 선생 부인이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니까 야, 참 한국 여성들은 참 이름도 이상하다 마리아라니 하는 걸 그것이 지금도 계속 이때까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는 사실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의 이름이고 안중근 의사님 부인은 아내였답니다. 아내였어.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착각해가지고 마리아라고 했는데 저도 계속 마리아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런 걸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커서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계시는 민단 히데요시 지부가 박정희 대통령한테서 표창장을 받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표창장 받았다는 것은 자랑하면서 동시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절대로 박정희를 믿지 마라. 박정희는 빨갱이라 언제 김일성한테 나라를 팔아먹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 하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아니 박정희가 빨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고 그때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커서 그 내막을 조금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셨는지 어디서 그 안중근 의사 사진을 이렇게 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경험은 저로서는 아주 기억에 남는 아주 생생한 기억으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여기 길게 얘기해주셔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 빨갱이를 싫어하는 집안에서 자라셨는데 결국 빨갱이가 되셨어요. 이 박정희 시대라는 것이 얼마나 악독한 시대였나 우리 서울의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를 반증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 동포들도 한국에 가서 고난을 당했고 물론 이제 그 고난을 당한 먼저십니다. 우리 이철 서울의 이사장님께서는 민중항년 사건도 그렇고 그 당시에 딱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리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운동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 그리고 민중항년의 개요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뭐 집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낼 형편이 못 됐는데 사실은 좀 우리 누나하고 짜고 우리 둘이 서울 가서 무조건 공부를 우리 그 돈을 벌어가면서 유학을 하자 하고 작당을 해서 부모님 몰래 서울의 경기고등학교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는 나중에 원서가 양쪽 다 학교가 다 마감이 되고 난 후에 사실은 부산고등학교 원서를 넣지 않고 경기고등학교 원서를 넣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부모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서울에 이제 그 상경을 해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떴습니다. 입학을 하고 보니까요, 한 반에 정원이 60명이었던 것 같은데 65명, 70명 가까운 학생이 있는데 정원 외에 들어온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가 재벌집 아들들이 줄줄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름난 재벌들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벌들 아들들이 들어온 가격이었더니 부정입학의 대가가 그 당시에 체육관 하나를 지어주고 그랜드 피아노, 그때 그랜드 피아노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걸 하나 별도로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뭐 어린 마음에 느낄 때는 체육관 지어주는 지금으로 본다면 한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500억이 될지 모릅니다. 몇백억 대의 돈은 아마 청와대로 가는 걸 거고 그랜드 피아노 그 당시에 그때 돈으로 2, 3천만 원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아마 몇 억 되겠죠. 그 돈은 교육감이 먹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 터무니없는 돈을 받아먹고 뒷문입학시키는 이 대한민국.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아버님같이 열심히 교직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그런 분들은 애들 교육을 시킬 돈이 없는 겁니다. 애들 밥을 제대로 먹일 돈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회는 틀렸다 하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부조리한 이 사회를 글로서 표현하겠다고 나름대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뭐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한참 방황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오고 나니까 박정희가 그럴 때 삼성개헌을 한다. 그때부터 저는 머리를 싸매고 이제 삼성개헌 반대 데모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곧 이어 유시를 한다. 유시는 이건 박정희 혼자 뭐 영구집권을 하겠다. 죽을 때까지 하겠다. 아마 그럴 때 박정희가 김재규 장군의 총을 맞고 죽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북한하고 똑같았을 겁니다. 아들 다음 총통과 같은 대통령 만들고 또 손자 만들고 아마 그랬겠죠. 뭐 그건 다른 방법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의 싸움 그게 시작됐고 그게 바로 민청학년 사건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있는 대학을 연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하면 그 군대와 경찰이 막을 수 없고 마침내 유신 독재 정권도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골목 막장으로 몰아붙이겠다 하는 그런 대규모의 학생 민중 시위를 기도한 것인데 그걸 북괴의 조정을 받고 조총련의 또 자금 지원을 받아서 반정부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하고 저희들 완전히 빨갱이 집단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분위기가 결국은 뭐 엄청난 국내의 또 저항을 받고 국제적 저항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제사회에서 모두가 박정희 저 정권 말도 안 되는 유신 정권에서 말도 안 되는 대국민 탄압을 하고 있다고 났으니까 이 머리를 들이받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학생과 그 대중 집단을 빨간색 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을 만들었고 또 낙도 어민 간첩단 사건을 수없이 조장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도 그 이후에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이나 낙도 어민들 간첩단 사건 등 조작 사건들은 재심 청구를 하자마자 모두가 무죄가 됩니다. 얼마나 많은 조작 사건이 있으냐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저희들은 정말 이런 분들한테 죄스럽게 끼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유신 정권하고 머리가 깨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마음조차도 가질 형편이 못했습니다. 감히 제1동포들은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때 수사관들이 하는 이야기,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요. 낙도 어민들이나 제1동포들은 잡아다가 넣어갖고 보름이나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뭘 해도 죽을 때까지 떡을 쳐도 어느 누구도 찾아보지 않고 항의 하나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 그걸 마음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저희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직접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은 학교 동료들이 있고 또 찾는 가족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다 그런 걸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래도 이 한국 사회의 동심원종의 가운데 가까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분들은 언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늘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안한 마음은 오늘 자리를 통해서 조금 털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 싸움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신 우리 선배, 운동 선배님들 덕분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빨간색은 색깔이 아닙니까? 예, 빨간색도 색깔이잖아요. 빨간은 뭐 어때서? 라고, 네? 그런가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네, 빨간색도 색입니다. 빨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얘기는 나는 빨간색이 아니다 라고 강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역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뇌물도 법을 정해서요. 혹시 이번에 국회 들어가신 분이 오늘 오셨나요? 법을 정해서 다 돈으로 주지 말고 물품이나 이런 걸로 주지 말고 쌀로 주기로 하자. 이런 법을 하나 만들면 그 200~300억 그 쌀 갖다 주고 학생들 들여보내는 일은 못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구나. 모든 내용은 다 그냥 쌀로 주자고요. 먹고 배 터지게. 우리 일본 이철 선생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선생님의 순회본은 사실 영화로 만들어도 참 몇 편을 만들어야 몇 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잠시 뒤에 또 그런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건 역시 책을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고 감옥 생활을 또 오래 하시고 고초도 많이 겪으셨는데 시인 황지우는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문은 마취 없는 외과 수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을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면 그 고문도 은근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착시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재밌게 쓰셔가지고 우리 13년의 감옥생활 한번 좀 짧게 좀 회고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문 받는 장면이 재미있게 아니 그 재밌다기보다는 그 처절함을 제가 잘 네, 하여간에 그거는 제가 글 잘못 쓴 겁니다. 예, 저는 하여튼 매일 많이 마셨습니다. 물론 39일 동안 중앙정보국 지하실에 있는 동안에도 많이 마셨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마신 것은 마신 것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만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서울 구치소에 있을 때도 책에는 썼습니다만은 하여튼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어떤 사형수한테서 카타 정부가 박정희 정부 한때 민주화를 요구했다. 그리고 핵무대는 벌써 철수를 시작했고 미군을 감축하려고 그렇게 뭐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줬더니 그것이 검사한테 이제 누가 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 맞았는데 그때 매 맞았는 걸 잠깐 짧게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수정물 사형수 수정물 차고 24시간 지내지 않습니까? 네. 그 수정물 찬 채로 여기가 이렇게 붙도록 이렇게 팥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이것을 뒤로 쫙 당기고 이것이 여기가 요 등 뒤에 오도록 그렇게 쫙 당깁니다. 이렇게 통닭고문이. 아니 통닭구 말고 통닭구이는 거기에 비하면 양반이죠. 그래가지고 요것이 목 뒤에 오면은 요 관절이 180도 돌아갑니다. 근데 그 상태로 막 때리고 차고 하는데 여러분들 꽈배기라는 걸 모시죠? 꽈배기는 과자만 아시죠? 꽈배기. 그 팥줄을 3개를 이렇게 꽈가지고 요만한 두께로 만든 그 채찍이 있어요. 그것을 바게트 물에 담가가지고 무겁게 한 걸 가지고 때리면은 온몸에 그냥 구렁이가 한 번 때릴 때마다 구렁이가 감듯이 시큰해집니다. 이거 가지고 한 수십 번, 50번, 60번 막 때리다가 저는 처음에는 세다가 나중에 세는 것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도 모자라니까 요 사이에 이제 막다리나무를 넣어가지고 위에서부터 꽉꽉 누릅니다. 이것을 비녀꼽기라고 그래요. 비녀꼽기. 이걸 10분 하면은 실신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한 2시간에 맞았고, 그 다음에 또 크게 맞은 것은 대구교도소에 있을 때 85년도에 저 서울대 처우 개선 하라고 요구하다가 18명이 보안과 지하실에 끌려가가지고 자그마치 8시간 반 동안 쉬지도 않고 맞았습니다. 그 동안에 저는 3번 기절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책 안에서의 아주 주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책을 그 사건에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쓰려고 사실은 이 책을 맨 처음에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엄청 매 맞았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만한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 이시현 사장님께서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사형수라는 낙인이 이제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그런 그 옥고의 고통이 결국은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특히 이제 85년 말씀하셨습니다만 책에는 7월 31일에 있었던 대구교도소 승리죠. 네. 그 기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통도 있으셨던 반면에 사실은 이제 고통 간에 있던 거긴 하겠는데요. 우리 그 교도소 내에서도 수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네, 그 교도소에서 만났던 인연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생각나시는 이름들이 있을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네, 아니, 네, 먼저
저는 제가 13년 지역살이 하는 동안에 그것도 그냥 13년이 아니고 사형수 시절이 3년 6개월 있고 그다음 무기수 시절이 2년 있고 그 다음에 징역 20년형으로 돼가지고 또 몇 년 있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형수 시절에 만난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영희 교수님, 그 다음에 김치하 시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함세훈 신부님, 3.1 구국선언문 발표로 들어오신 직접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 먼 데서 그분이 함세훈 신부님이란다 하는 거 제가 한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방을 갑자기 나가는 다른 방으로 옮겨라 해가지고 이상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전방을 갔는데 내가 있던 방에 김대중 선생이 들어오셨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김대중 선생은 그 당시부터 하얀 지팡이 짚고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병사에는 또 모니카 목사님이 계시고 운동하시는 걸 여러 번 봤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 가서는 신연복 선생님이 계시는 서예반에 들어가서 한 4, 5년, 한 5년 정도 신연복 선생님하고 같은 방에서 그것도 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제가 신연복 선생에 대한 책을 쓰려면 아마 그 장동일지의 반전도는 쓰지 않겠나 하는데 이제 신 선생님이 가는 얘기만 쓰면은 또 안 되니까 한 2페이지, 3페이지밖에 안 썼습니다만은 하여튼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냈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제가 2년 몇 개월 동안 대전 육사라는 데가 특별사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전향 좌익수들 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그분들 만나면서 알게 되면서 진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민족 분단의 아픔을 오롯이 양어깨에 짊어지고 그 지하 깊숙한 아무도 모르는 데서 30년, 40년 동안 살아오신 그 선생님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아가지고 정말 큰 감동이라 할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때 계실 때 빨간 딱지로 계셨죠? 예, 저는 저희들 국가보안법 간첩죄는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거기 가면 노란 딱지였습니까? 예, 노란 딱지.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형법으로 사형수, 무기수도 아마 포함되죠. 장기수가 되면 파란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강도 이런 경우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무서운 국가보안법 위반 장기수는 빨간 딱지를 붙입니다. 저희들이 들어갈 때까지는 빨간 딱지가 제일 요시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박정희 유신 때 노란 딱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시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노란 딱지를 딱 붙이고 들어가니까 이게 수의복, 수감자들이 입는 수의를 위에다가 플라스틱 딱지를 붙여서 요시찰 대상자다 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빨간 딱지 근처에는 그 전까지는 들여다 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여튼 접근 금지 표시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유신 정권이 우리를 집어넣으면서 노란 딱지란 일체 그 목욕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그 근처에도 얼씨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간방 앞에다 노란 딱지 표시를 붙이고 가슴 앞에 노란 딱지를 붙이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어차피 뭐 저는 사실 우리 그 오사카 이철 선생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사형수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형수 대접을 받았던 게 얼마 안 됩니다만 저는 어차피 뭐 죽든지 아니면 영원히 나가지 못할 거니까 별로 관계없다고 북한에서 온 강화도 무장공비하고도 만나갖고 뭐 어떻게 돼서 진짜 왔어 어떻게 뭘 잡으려고 왔어 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딴 친구들은 우리 같이 들어갔던 민청학년 동지들이 어이 진짜 무장공비들하고 접촉하지 마라 이렇게 저한테 주의도 주고 했는데 근데 어차피 사형수셨는데. 예. 그런데도 뭐 전 나중에 감형되고 난 후도 그런 사람들 뭐 별로 관계하지 않고 접촉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모리송명한 그런데 또 소위 추가 띄운다고 하는데 또 다른 사건을 조작해갖고 더 형기를 늘린다든지 뭐 진짜 집행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하는 게 옳았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만도 그때는 뭐 우리가 가장 최악의 요시찰입니까? 뭐 빨간 딱지 뭐 상관 있나? 하고 저희들은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철 의원님이 사형수였던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원님이 나가신 뒤에 조금 있다가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철 의원이 두 번째 들어온 줄 알고 교도관들이 이철이 너 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또 사형 받았어? 그렇게 그런 교도관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철이 아닙니다. 그 이철이는 서울대 이철이고 나는 고려대 이철입니다. 그리고 그 이철이는 진짜 이철이고 이거는 가짜 이철이다.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드릴 수 없겠습니다. 두 분께서 성함도 같으시고, 생년도 같으시고, 그래서 아마 오해를 받으시는 이런 일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혹시 기억이 나시면 듣도록 하고요. 우리 오사카 이철 선생님의 호가 장동입니다. 멋있죠? 긴장자의 동력동자. 근데 왜 장동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신 책은 장동일지입니다. 길장자, 동력동자인데 이거 지금 한글로 써 있기 때문에 한자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신현복 선생이랑 같이 대전교도소 서해반에 있을 때 우리 멤버들이 한 7, 8명 되는데 화장실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침에 일어나거나 밥을 먹은 뒤에는 화장실 가기가 좀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가려고 했더니 신현복 선생이 이철이 너는 장똥이니까 나중에 가라. 나는 단똥이라 내가 먼저 가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단똥 선생 먼저 장똥 선생은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농담도 하고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소해반에서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쓸 때 호가 필요합니다. 호. 그래서 신현복 선생은 그 당시 소담이라고 아주 좋은 호를 가지셨는데 저는 처음 소해반 들어갔기 때문에 호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를 하나 정해야 되는데 뭐라 할까 하다가 그 장똥이란 게 별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걸
길장자 동력 동자로 해서 장동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여수 시대에 순임금이 동쪽에서 왔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순임금은 조선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도 긴 동쪽에 있는 나라, 기니다란 동쪽에 있는 나라, 즉 일본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장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선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막 껄껄 웃으면서 그런 무슨 냄새나는 그런 괜찮냐고 하면서 놀리셨는데 저는 막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동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장동이라는 호가 입에 탁탁 달라붙는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호는 물론 이제 신영국 선생님의 책이 우위도 참 좋지만 인혁당 관련자실 때 지금 추모연대 고문하고 계신 박준기 선생님의 호가 헌쇠시거든요. 예전에 고물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헌쇠예요. 근데 그 헌쇠라는 호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이게 장동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진짜 이 두 분 이철 선생님의 무대보다도 더 중요한 분을 한 번 좀 모시려고 하는데 제가 좀 살짝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 우리 만났을 때요 너무너무 부러워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 좀 모시려고. 예. 사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오사카 이철 선생님은 참 온순하고 참한 분입니다. 여기 한국에 오셔서 저는 휴학한 박정희 정권, 유신 정권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정말 훌륭한 학자가 되셨든지 아주 상식적인 그런 분으로 생을 아마 잘 지내셨을 겁니다. 근데 한편 그냥 형무소에서 가실 분일지도 몰랐는데 참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좋은 분을 분명 참 생명의 은혜를 만나셨습니다. 원래 만나라고 이제 형무소에 들어가셨지만 그냥 쉬운 말을 쓰시죠. 천생백필 뭐 이렇게. 예. 저는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오셨죠? 저 나름대로 마음에 참 괜찮은 처녀인데 건강한 처녀인데 하고 보는 여자도 가끔 있었고 또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수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형무소 들어갔다가 밥을 만들 테니까 하고 딱 선을 그었어요. 절대로 제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저 접근을 안 했죠. 그래서 형무소에 들어가서 홀몸이었는데 우리 오사카 이철 선생은 홀몸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살아 돌아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형무소에서 많은 투쟁을 하셨고 재판 과정에서 투쟁을 하셨는데 이 성격으로서는 절대로 살아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진짜 투사가 대필로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살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민향숙 선생님 진짜 깡패, 진짜 깡패 민향숙 선생님 양반님은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우리 이철 선생님이 이쪽으로 조금만 옮기시고, 민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그 마이크는 같이 쓰시는 걸로. 자,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일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조금 당황합니다. 여러 선생님께서도 많이 오셨고 또 저희를 위해서 아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많이 계시고 한데 제가 아무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무슨 말씀 너무 기뻤어. 혹시 그 기억나세요? 80년대 중반에 네. 그때 감옥에 계실 때 네. 먼저 제 기억에는 서울대 그 민주광장에서 연설을 한번 좀 하셨을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었는지 한번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까맣게 잊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처음에 나와서 이분한테 얘기했고 그동안에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저희 뭐 애들 키우고 이러느라고 뭐 공장에 다니고 일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럴 생각 겨를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건 굉장히 서투렀고 마음이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생각을 잘 기억해내려고 노력해도 근데 그때 제 말씀 좀 여러 선생님한테 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동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터뷰 하러 오시면은 가만 있어. 오시면은 제가 이 생각이 안 나니까 머리가 뭐 하얘져 버리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사실이 그랬고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온다고 생각도 못 했는데 나오라고 그러니까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말씀드리면은 그때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학생들 앞에서 지금 제일동포 유학생들이 와서 감옥에 있고 그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있고 이럴 적에 여러분들의 누님이라든지 언니라든지 고문 당할 적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이 얘기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제가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심정을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두서없이 그냥 뭐 제가 뭐 끌어오르는 마음을 읽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책에 아니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나요? 제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그때 연설하셨던 내용이 책에 있거든요. 그걸 잠깐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운동을 해오셨나요? 분단을 극복하는 문제는 민주주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보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운동이 아닌가요? 보통 이제 간첩이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우리는 다른 사람 그래가지고 약간 터부시하고 이런 분위기를 일거에 해소시키는 그런 그 연설이셨어요. 저는 이철 씨와 약혼했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과 조국을 향한 진지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저는 간첩죄를 몰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말씀을 저희만 짜고 우리 미 선생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진지해질 것 같고, 자, 우리 서울의 이철 선생님께서 우리 오사카에 계신 두 분께 선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선물이냐면 시계입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는 잊지 맙시다 라는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저희 희망레일에서 제작을 했고요. 직접 사인을 해주셨는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전달 한번 해주시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만 해도 더 많은 고통과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우리 함성 신부님이나 또 우리 저희들보다 더 젊은 동지들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공문의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김병건 동지 같은 분입니다. 참 많은 일을 하셨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셨고 제2의 김병건, 제3의 김병건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이혁당이라는 이름으로 처형당하신 8분도 계셨고 많은 간첩단 사건과 아까 말씀드린 낙도 어민 간첩단 사건들의 피해자도 계십니다. 그 많은 피해자들과 동지들, 마음으로 이어진 동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제1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들한테 특별히 너무 미안한 감정을 늘 느끼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다 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발전과 민주화와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이어갑시다 하는 뜻으로 아주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을 담은 우리 이철 선생님의 마음을 담은 그리고 여기 계신 한국에서 살았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그리고 뜻깊은 또 가슴 깊은 얘기를 전해주신 우리 세 분께 큰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이제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